지상군 갈 수 있어요? 가라고 하면 가겠죠. 어허. 트럼프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유가와 인명 미군의 피해인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했지만 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끝낼 거예요. 국제판 봉이 김선달이 되는 거죠. 네. 예. 저도 친이란이지만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 이란 관련된 이슈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김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뭐 이란 관련된 이야기도 좀 깊이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국 내 소식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도 지금 현재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트럼프는 계속 이런 사고들을 문제없이 치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도 함께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은경 기자가 잠깐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멘의 그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전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을 도와서 자기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후티 반군이 실제로 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바벨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거나 네. 이 홍해 위를 다니는 선박을 계속 위협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아주 좁은 해협인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이제 석유 시름배들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큰 고민인데 또 한 축이 이제 바로 이 여기 해협이잖아요. 바브 예. 엘만데브. 뭐 저도 이게 아랍어랑 페르시아어는 달라가지고요. 네. 저도 뭐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이제 아랍어 전공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네. 바벨 만데브. 바벨 만데브. 예, 그래서 눈물의 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석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수에즈나 예. 거기를 통과하는 정말 수많은 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가 지나다니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여기도 해협의 그 폭이 굉장히 좁다면서요. 네네네. 예, 호르무즈 해협보다도 한 2km 정도 더 좁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이런 후티 반군 등이 맘먹고 뭐 공격하겠다, 위협하겠다 나오면 사실 배들이 상선들이 지나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네. 후티는 이란을 배후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 조직인 거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같은 시아파라고는 그렇게 이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시아파도 그 내부에서 뭐 12만파가 있고 7대 2만파가 있고 5대 2만파가 있고 한데요. 네. 후티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2만파. 그래서 뭐 이란과 아주 같은 시아파라고 보기에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근데 사실 반군이라는 이름도 좀 적절치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한 게 12년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예, 수도를 이제 사나를 그러니까 이제 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본인들을 반군이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반감이 많은 그러니까 상황이죠. 사실상 거의 집권파예요. 정규군 예. 아니냐고. 네, 그렇게 예멘 공화국으로 불러달라라고 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제 유엔에서 그걸 승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이렇게 네네.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후티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어떤 분들 분석은 이란 판단에 미국이 지상군을 보내는 걸 확실히 파악을 했고 그 지상군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서 후티를 움직였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맞는 분석입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는 조금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달간 걸쳐서 지금 전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계속 뭐 전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라 네. 꾸준하게 지금 뭐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이란 측에서도 이 후티 반군이
개입을 하게 된 이 지금 시점을 봐서는 이제 지상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결심을 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아직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한 시점이 그 지점이 이제 홍해를 집중적으로 뭐 지나가는 유조선을 타격을 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걸 요격을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홍해에 대한 뭐 직접적인 타격을 해서 우리가 점유를 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단지 요 홍해라는 지역이 그 호르무즈랑은 조금 다른 게 호르무즈는 물론 이제 그 원유 수송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네네네. 있긴 하지만 홍해라는 부분은 사실 원유 수주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LNG 한 8% 정도를 차지하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 상선들이 굉장히 많죠.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유럽으로 보내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99%를 다 홍해를 통해서 거의 보내고 있다라고 여기 아니면 합니다. 저 예. 아프리카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되니까.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홍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또 다른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북극 항로를 빨리 열든지 예,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렇군요. 뭐 물류비가 네.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그렇겠죠. 이렇게 지상전에 대한 네.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이번 달이죠. 21일에는 48시간 뒤에 지옥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틀 뒤인 23일에는 5일 더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26일에는 열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 머릿속에 지금 4월 6일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미국 국방부가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 3,500명 정도를 지금 이제 상륙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미국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지상전을 짧게는 뭐 한 몇 주간, 길게는 한 2달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진짜 지상군 갈 수 있어요? 가라고 하면 가겠죠. 아하. 그 군통 아니, 그 수호자가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무책임한 일을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지상군은 미국에서도 되게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뭐 미국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상군 투입은 최악의 수단이 될 거다.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 7,000명 정도의 해병, 그다음에 공수부대가 중요한 요충지를 빠른 시간 내에 점령하는 그런 특수군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뭐 하르그 섬이라든지 뭐 이란의 석유의 90%를 차지하는 하르그 섬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보도 나오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 그 주변에 7개의 섬을 점령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이 크고. 7,000명이나 뭐 17,000명, 뭐 2만 명이 여기를 점령한다고 했을 때 네.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리고 생각하면 이거 7개를 점령해서 얻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이 뭐지? 이러면 답을 못 하겠어요. 저도 군사 전문가 아니어도 7개를 점령해서 7개 점령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딜을 해서 풀어라라고 이란을 압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7개 섬이나 하르그 섬을 점령해서 아니면 이란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려면 수십만의 대군이 이제 벌써 포진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7개 섬에 대해서 한다고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7개 섬을 점령할 수는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뭘 하자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하면 그거 얼마나 쉬운 표적이겠어요. 뭐 군집해 있는데. 그렇겠죠. 그 사실 그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네. 점령을 하고 들어가는 그게 하르그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그 아부무사든 뭐 대툰부든 소툰부든 어디가 됐던 간에 점령을 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섬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가장 큰 거 깨심섬이라고 하는 곳이 그 호르무즈 해협 바로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뭐 저희 우리 제주도의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령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면
점령을 하고 언제 나올 거고 점령을 했다라는 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언제 어떻게 빠르게 뭔가의 결과물을 얻고 나오는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란에서 한 16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7개 섬 중에 한 2개, 그 깨심 섬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그 커르크르 섬이라는 곳을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그 섬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요. 네. 어떤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평야입니다. 들어가면. 그러면은 은폐하고 엄폐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 네. 거기에 미군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이란이 가만히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군의 피해가 굉장히 지금 뭐 유가와 트럼프의 가장 이 아킬레스건은 유가와 미군의 피해인데 네네네. 사실 이 미군의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의문이 가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여론이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명 피해가 날 때예요. 그렇겠죠. 미국민의. 네. 그래서 봤을 때 지상군 지금 투입이 그렇잖아요. 네. 지금 13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상군이 들어가면 7,000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소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전면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전 하는 건 빨리 끝낸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미군의 목숨이 희생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군을 뺀다? 이거는 군 통수권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전면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본토로 들어가야 본토로 된다는 들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사실 이 본토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저희 뭐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은 거의 지금 패배한 게 뭐 어쨌든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공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군력도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란의 전체 이 그 군을 보면요 한 60만 정도 됩니다. 60만 정도에 한 20만이 혁명 수비대, 네. 40만이 정규군입니다. 네. 근데 20만 중에 15만이 그 지상군이고 40만 중에 35만이 지상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50만 정도의 지상군은 아직 타격을 받지 않고 이란 본토에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더 무서운 거는 바시즈 민병대라고가 있습니다. 그래 바시즈 민병대가 이번에 이제 이란 시위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던 사실 그 바시즈 민병대는 평시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전시나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그 조직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저희 야채 가게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바시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바시즈가 전시에 그 맥스로 동원이 됐을 때는 한 50만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규군에 있던 그 이 전체 한 50만 거기다가 바시즈 민병대 한 50만이 되면 네. 그래서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조직적이지는 않겠지만 네, 네, 그래도 네. 어쨌든 100만이라는 숫자가 안에 있는 그 본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힘든-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이란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저희가 직접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뭐 관영통신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 전까지 이란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굉장히 폭압적인 진압을 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미국이 와서 막 이런 뭐 지상군 투입을 한다든지 하면 이란 국민들이 혹시 오히려 그걸 반길 가능성은 없어요? 아, 이제 그 부분이 트럼프가 오판을 했던 점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그 부분이 사실 이 전쟁은 결국 이 전쟁의 시발로 이렇게 가보면요. 사실 이 전쟁은 작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이란에서 그 바자르 상인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바자르 상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제 되게 소규모의 집단 같은데 이란은 이런 오랫동안의 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현대 유통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르 상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실질적으로 저희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와 유통을 다 장악하고 있는 바자르 상인들이 이제 경제난 임계치를 넘어서 네. 이 시위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강경 진압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들어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 하메네이를 제거를 하고
바로 이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민족성과도 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체제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천연가스도 있고 석유도 있는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반발들. 그다음에 전체 인구의 한 52% 정도가 1979년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태어나고 나서 뭐 계속 전체 인구의 52%면 9천만의 52%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네. 근데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환율은 나빠지고 상황은 굉장히 그 악화되는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 반발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외세가 침입을 해서 그건 못 참아요. 외세가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그 체제에 대한 반발과 외세의 침입에 대한 용인을 동일시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란은요. 그거는 아무리 뭐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크더라도 그건 용납 못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는 네.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면 트럼프도 국내 지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노 킹스 시위라고 해가지고 뭐 미 전역에서 지금 전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뿐 아니라 거기도 물가 오르고 똑같이 파병이 되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렇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죠.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모양새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출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미국 그 국내적 정치적 상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그 28일 날 그 대규모 시 800만 이상 900만이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 넘어요. 그럼 800만이 참여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뭐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그다음 뭐 남부, 그다음에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좀 일어나게 했는데 네. 이게 이게 좀 더 들여다보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 분노하실 수도 있지만 DC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다 이거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다음 미네폴리스도 그 미국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그 지역들이 주로 이제 시위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하고 대규모 그 인파들이 몰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시위 성격을 안에 들어보면 다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이슈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이슈가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독재자고 권위주의 성향이 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의회도 무시하고 법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여기에다가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도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특히 물가 못 잡는다. 뭐 어포더빌리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시위는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등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정말로 민심이 폭발한 거야 이렇게 본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진 좌파들이 정치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을 싫어하는 모습을 이제 그 표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무마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지층은 트럼프 지지층은 일부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이 좌파 근데 정치적 갈라치기를 했을 때는 결집하는 게 나타나고 지지율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 대선 이후에 이제 그 흑역사를 만든 이후부터 그 실패한 이후부터 평균을 내요. 여론조사 평균을 낸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업체들?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그렇죠. 네. 그 일주일 동안 평균을 내면 네.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긴 해요. 네. 그래도 그래도 40%, 4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을 땐 많이 떨어진 여론조사보다는 높은 여론조사, 뭐 45%, 6%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마가 세력 내에서도 막 그 전쟁을 두고서 서로 이견이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분노하죠. 왜냐하면 그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전쟁 나가서 피를 흘리는 건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는데 전쟁을 하고 있다. 물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 그게 이제 표출이 돼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서 이제 그 트럼프 진영계 이제 띵크탱크나 인사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 젊은 어떤 전문가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마가 진영으로 알려진 분인데 진짜 신랄하게 대통령을 비판을 해요. 이런 전쟁에 대해서. 마가 세력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있던 그 자기 상사 같은 분들도 이제 저렇게까지 비판해도 되나 그런긴 한데 그게 이제 소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면 예. 불만은 있으나 트럼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가 뭐
무엇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이는지를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그 석유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셰일가스 뽑는 데들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유가가 뭐 크게 올랐잖아요. 그게 본인들한테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보도가 나오잖아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네.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한테 미국산 원유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셰일가스 뽑던 기업들도 사실 한 $60 밑으로 떨어지면 채산성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90, $100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다시 이제 충분히 뽑을 만한 그래서 이익을 남길 만한 상황이 되니까 과연 이 기업들은 지금 표정 관리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석유, 그다음에 그 방산업체들. 그렇죠. 그런 업체들, 예, 그런 예. 업체들을 이제 조용히 웃고 있는 거고. 뭐 주가나 이런 부분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낼 유인은 풍부합니다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지가 몰락하거나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려서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황이 그런 예, 아니면. 어떤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같은데 이스라엘은 끝낼 생각 없는 거 확실하죠?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같이 논의를 했었던 네. 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도 네. 사실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일이라는 마지막 4월 6일까지 네. 이제 발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이란의 그 부쉐르라는 원전을 이제 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예. 부쉐르라는 원전은 이게 유일하게 이란 내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상업용 원자 시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 이제 15개의 안을 제안을 했을 때 그 안에 포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15개 안을 뜯어보면은 11개는 이란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머지 그걸 하면은 4개는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제안했는데 그 4가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부쉐르 원전의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이란도 이제 반격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후티 반군도 좀 이제 같이 공세를 취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 연장이 뭐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3월 31일이죠. 아마 오늘 내일일 것 같은데요. 네. 화요일까지 그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면 올해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면은 그냥 자동으로 의회가 해산이 되거든요. 그럼 의회가 해산되면은 이제 바로 90일 내에 총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어쨌든 그 피로감이 그 하마스 전쟁부터 해서 한 3년 정도의 피로감이 막 쌓여 있고 네. 이스라엘 국민들은 계속 그 반공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그 동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 대한 위협,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해지는 위협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또한 7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다. 만약에 설령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10월 달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취약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결국에는 이 이란과의 그런 그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이제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무력 충돌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란과 전쟁하느냐 아니면 깜빵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그렇죠. 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빵은 안 가야 될 거니까 예. 그 양반은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쟁 끝내기는 어렵고 혹시 저 미국의 트럼프 혹은 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크게 뭐 약점 잡힌 거 있어요? 적자편이야.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끌려 들어가지 여기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의 맹방이고 네. 핵심 축인 건 맞아요. 그래서 중동에 관한 세력 균형이라든지 중동 전적을 펼 때 가장 의지하는 그런 그 우방국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파워?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어떤 그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스라엘을 굉장히 애지중지하잖아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굉장히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끝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비대칭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존중을 하나 네.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결정을 할 거고 트럼프가 이제 분노했다는 얘기가 막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휴전한다 이러니까 그 휴전하기 전에 빨리 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총공세를 하고 최소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아킬레스가 아니고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에너지 원자력 네. 그 발전소 때리면서 자꾸 도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계속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을 하면 네. 그 이전에 네타냐후한테 통보는 해주겠지만 선언하면 이제 따라야 될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스라엘에서 의회에서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린 그 증액안을 가결했다는 속보가 아, 있었는데 그래요? 네, 네타냐후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이슬람권 국가들이 또 중재에 나서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만나진 않지만 지금 중간에 이제 거간권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건 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앤드루스 공군기지 오늘 아침에 아마 이제 그 이 에어포스 원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방금 한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재국들을 통해 가지고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여기서 좀 이제 의미 좀 한번 이걸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 번째 정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세 번째 정권은 굉장히 이성적이다.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권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로 해서 지금 이제 원래는 유조선 8척을 보내는 큰 선물을 보냈는데 뭐 추가로 2척을 더 보냈고 그래서 내일부터 20척 정도의 그 대형 유조선을 통과를 시키기로 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내준다라는 좀 이게 좀 이상한 얘기를 또 그러니까 한번 호르무즈의 했습니다. 배를 그냥 예, 보내주기로 보내준다. 했다. 이제 이 부분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배를 통과시켜 주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대화를 위한 이란 측의 시그널이다라는 말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세 번째 예. 정권이라는 게 근데 이 부분이 저도 과연 이 세 번째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대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 네. 2대인 하메네이, 그다음에 3대인 무스타파를 무스타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또 여기서 보면요. 아주 무지막지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정권이 무너졌고 두 번째 정권은 거의 다 사망을 했고 한두 명 살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대화하는 세 번째 정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세 번째 정권이라는 게 무스타파를 제외한 뭐 또 다른 이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축인 것인지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네네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스타파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조금 불확실합니까? 사실 무스타파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이 세습이라는 어떤 예. 분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세습 신정 군부 정치로 그냥 한 달 만에 모든 체제가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무스타파가 어쨌든 그 외상이나 치명적인 타격을 좀 입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4월 6일이 4월 8일입니다. 4월 네. 8일이 하메네이의 그 사망 40제입니다. 근데 이란은 굉장히 이슬람적으로 이제 40제를 해서 저희 49제 치르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40일 만약에 이 중요하죠. 40제에도 무스타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가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좀 이렇게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3월 21일 노루주라는 이란의 신년에 꼭 나와서 이제 이 발표를 하고 국정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대독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 4월 8일 날에도 사실은 그거는 뭐 제2대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지 않습니까? 네네. 암살당한 아버지의 40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무스타파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스타파가 사실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은 이념적인 문제고 지금 이란은 어쨌든 이런 집단 권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아주 크게 뭐 이런 전세나 어떤 이런
국면의 전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로 빠지기 전에 말씀을 드릴 합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꽤 조기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네. 어떤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20척 유조선을 통과시킬 거다. 이래서 그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협상은 이란이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성의를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성의를 보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란 쪽에서 요구한 5개 중 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살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다 이거였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갈리파프하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암살 명단에 제외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의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미국 측이 냈던 15개의 항 중에 중요한 그 범주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10척을 통과시켜 줄 건데 20척을 통과시켜 준다. 뭐 20척을 할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건 이란 측의 성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얘기한 것처럼 조만간 대면회의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란도 협상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네. 피해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제가 볼 땐 플랜 A, 플랜 B로 해서 플랜 A는 협상을 통해서 출구를 찾는 거. 플랜 B는 제한적인 전면전.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이걸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제이디 벤스나 마크 루비오가 무슨 얘기합니까? 전쟁은 단기에 끝날 거고 우리는 거의 군사적 목표를 이뤘으니까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전쟁 승리를 선포하고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 C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협상하도록 압박을 하고 그러나 제한적인 지상군이나 뭐 그쪽에 투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 목표 그러니까 뭐 모든 그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거의 다 초토화시켰고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군사 작전을 종료하고 미국은 간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뭐 비정규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응할 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플랜 C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란도 강대강 대치하고 막 그 협상 높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지만 뒤로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협상에 대한 그 기대는 점점 높아진다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네네네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란 측 입장을 좀 더해 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시작은 경제난이었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고요. 이란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2월 달에 민중 시위가 일어났고 그걸 잠재워 놓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제난을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서 협상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란 측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경제난에 더해서 이제는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 엄청 전후 들어가겠지. 복구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팔 수 없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뭐 전혀 방법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주 일시적인 생명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란의 그런 새로운 세대들과 이런 경제난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뭐 이건 또 다른 또 내부적인 그 압력에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란 측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인 보상이 없이 만약에 미국이 빠져나가게 되면 네. 이란 측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속적으로 유가를 올리는 데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유가를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유인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측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어떤 경제적인 성과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 마무리를 해야지만 예. 본인들의 이렇게 불안했던 이런 체제 그다음에 무스타파 체제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신정 체제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란이 구체적으로 뭘 얻어낼 수 있어요? 제재 경제 제재를 해제죠. 해제하는 예. 이런 제재 해제하면 이란은 좀 괜찮아요? 뭐 제재 해제되면요 네. 사실은 굉장히 큰 뭐 어쨌든 원유와 천연가스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라는 시장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그쵸. 이란에서 맞아요. 주재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 LG전자에 있었는데요. LG전자에 전 TV를 팔았습니다. 네, TV를 파셨는데요. 그 LG전자의 전체 전 55개 법인 중에서요. 네. 이란의 매출액이 한 6위 정도를 몇 했습니다. 년 정도예요? 예, 나가셨네. 그게 2012년, 13년
2013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2012년 13년에 제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 제재는 이란은 항상 47년간 제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매출이 한 10억 불 정도 됐거든요. FOB 기준으로 10억 불 정도 됐고 한 삼성전자가 저희 한 2배 정도 됐고 뭐 SK도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다 합쳐서 전 이란의 가전제품의 75%를 한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성을 봤을 때 이란 그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 제재가 좀 해제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런 외국 기업들이 동참을 할 것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아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이게 뭐 이란이 바뀌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가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중국으로 그거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가전도. 근데 사실 네. 중국 가전은요. 저희가 2019년도에 빠져나오고 나서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2019년에 빠져나오고 나서 다 빠져나오니까 네. 이제 중국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중국 제는 써봤더니 네. 이게 대한민국 제품 같지 않은 역시 겁니다. 백색깔 예, 뭐 한 예. 5년 정도 오히려 그 학습을 했던 효과가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아져요. 더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제 빨리 그런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오매불망 그 예. LG만 들어와라 이러고 있어요. 뭐 삼성도 이제 저는 이제 LG를 나왔기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들한테는 저희 어쨌든 뭐 이런 그 제조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지금 엄청 많이 빠졌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중동 시장이 다 어려워지고 소비도 어렵고 뭐 재고는 쌓이고 이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출 만회 방안은 다시 빨리 이란이 제재가 해제되고 거기 그 부분에 뭐 새로운 9천만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국면이 또 전개될 수 있겠죠. 제재 해제의 그 조건은 사실 미국도 이스라엘도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핵시설을 싹 제로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예. 미국 측이 15개 항 중에 14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핵은 포기해라. 예. 이거는 그 이번 전쟁 전에 이란이 거의 포기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전쟁을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이게 선택적 전쟁이다.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전쟁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미사일 역량은 그거는 자유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를 제한하라. 이 얘기를 미국이 하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해라. 네. 그리고 저항의 축 지원을 중단해라. 뭐 이걸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걸 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해제해주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스냅백 그 메커니즘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 측도 상당히 그 달콤한 거를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핵 역량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지면 네. 그러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꽤 있고 이란도 이 국제사회 제재를 거의 50년에 걸친 제재를 풀 수 있는 이제 풀어야지. 그였기 때문에 후위를 도모한다면 받아들일 거고 이란이 전통적 외교를 잘합니다. 앞에서 굉장히 그 인적 자원도 뛰어나고 잘하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카드를 놓고서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재에 딱 한 말씀을 좀 첨언을 하자면요. 지난번에 이제 왔다 갔다 했던 2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 4월에도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거의 이 안들은 거의 타협이 됐던 안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좀 추가된 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안한 15개 제안 중에 하나 이란 측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것들이 작년 2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 협상에서는 일부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면 제재 해제를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보면 뭐 아주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급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급한 거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뭐 모습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뭐 파병 맨 처음에 얘기 조금 나오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잘 넘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 통행세 받는 것처럼 지금 이란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얘기 나온 게 뭐 한 척당 뭐 30억? 200만 달러? 200만 달러.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협상용 카드 정도에 아니면 진짜 이란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파악이 좀 되나요? 제가 이제 이게 아마 그 얘기가 이제 통행료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마침 지난주에 그 대사관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그 쿠제치 대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대국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뭐 바로 통행을 시켜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저희 보도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네. 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네. 대사님을 직접 하지는 않고 그 밑에 있는 정무서기관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란 대사. 이란 예. 예. 근데 협의를 해야 되는 건이지 지금은 어느 국가도 협의를 해야지 이거를 선별적으로 네. 우리가 이거를 뭐 이 통행료를 통행을 시켜줄 수 매기든. 있는 거지 전면적으로 되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또 저희도 이제 만약에 이게 합의가 된 이후에 만약에 이게 종전 협상이 끝났다 뭐 그리고 이란의 제재가 풀렸다 사실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 내 지금 뭐 계속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란 내에서 그 외국 대사관 중에서 해외 네. 그 대사관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대사관이 그 국가가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일본, 핀란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김준표 대사를 포함을 해서 지금 이란에서 그 지금 아직도 남아서 잔류를 하고 외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은 예. 다들 있는데 대사들 다 뺐다는 대사관이 다 거예요. 철수를 한 거죠. 물론 대사관 건물은 예, 그대로 예. 있겠지만 사람들 싹 빠졌다. 인원들은 다 빠졌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 일본, 한국, 핀란드가 지금 남아 있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일본과도 저희 이란과도 좀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저희가 좀 부각을 시킬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막 대사관 바로 옆에서 폭격이 일어나서 어머. 막 그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뭐 톨게이트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못 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국제판 봉이 김선달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안 될 거고. 그러나 이란이 이번에 경제 격치 피해를 전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일시적으로 좀 뭔가 보상금 이런 거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아랍 좀 중재하는 국가들이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좀 풀어준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식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안 받겠죠. 설마 그거 받으면 아니 뭐 이런만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인 나라 다 받지. 네, 어차피 뭐 오만이랑 같이 뭐 그러니까요. 공유하고 있는 해협이기 때문에 네. UAE 뭐 오만 그렇게 되면은 뭐 이란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무슨 인공적으로 건설을 한 뭐 운하도 아니고요. 네. 뭐 자연적인 해협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그렇죠. 예. 저도 친 이란이지만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쁜 선례가 예, 되는 거예요. 나쁜 선례가 될것 같습니다. 남중국에서 필리핀이나 중국이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북극 항로 가면 또 러시아도 다 돈 달라고 하겠지 뭐. 그건 뭐 안 될 일이고. 여튼 그래도 양쪽이 협상을 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 혹은 뭐 그런 정도의 조항들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빨리 협상을 좀 마치고 이 전쟁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지상군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 걸로. 네, 저는 맞죠? 네. 협상이 결렬되지 않으면 네. 협상이 결렬되지 않으면 지상군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빨리 평화가 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오늘 좀 빠뜨린 얘기나 아니면 요 얘기 꼭 좀 하셔야 되는데 깜빡했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그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명 수비대에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네. 자, 제가 깜빡한 얘기가 하나 있네요. 아하.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기타 가전제품들 꼭 비교하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금 최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비교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나 가장 저렴하게 가장 높은 혜택으로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670-2571번 비교원과 꼭 상담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분들도 비교원과 한번 상담해 보시면 가장 저렴한 가전제품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대표 PD분 잠시 후에 모셔서 장르만 연구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